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2살 김순덕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어제 일어난 일이에요. 아직도 손이 떨립니다. 어제는 돌아가신 남편의 제사날이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고등어 2마리, 북어 1줄, 시금치와 도라지, 당근과 무. 4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들이었어요. 남편은 특히 제가 무친 시금치나물을 좋아했거든요. 순덕이 손맛이 최고야라고 하시며 늘 칭찬해 주었죠. 정성스럽게 나물을 무치고 생선을 구웠습니다. 고등어는 소금을 살짝 뿌려서 노릇노릇하게 구웠고 북어는 미지근한 물에 불려서 양념했어요. 향을 피우고 상을 차리는데 그 상 한가운데 예상치 못한 게 놓여 있었어요. 바로 유언장이었습니다. 사위 도연이가 가져온 거였어요. 36살, 키가 175cm 정도 되고 말을 참 매끄럽게 하는 사람입니다. 인천에 있는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했고 지금은 분당에 있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평소엔 저를 어머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던 그 사람이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어머님, 이제 절차만 밟으면 됩니다. 복잡한 일은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빨랐어요. 눈도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않고 서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종이를 톡톡 치는 모습이 조급해 보였어요. 양복 재킷 주머니에서 금속 소리가 났는데 아마 도장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종이에서 기름 냄새가 났거든요. 남편은 평생 만년필만 사용했어요. 결혼 선물로 제가 사드린 그 낡은 만년필로 일기를 쓸 때도, 편지를 쓸 때도, 심지어 시장 메모를 할 때도 항상 그것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 냄새는 볼펜 냄새였어요. 더군다나 도장이 찍힌 부분을 자세히 보니 글자들이 미세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마치 서둘러 찍은 것처럼 말이에요. 포괄위임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몰랐지만 뭔가 무거운 느낌이었습니다. 그 아래쪽에는 재산관리 정권이임, 의료결정 대리권 같은 어려운 단어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천천히 읽어보려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렸어요. 어르신, 혈압약 가져왔어요. 오늘 제사날이시죠? 동네 약국을 운영하는 정미라 씨였어요. 45살 정도 되는 꼼꼼하고 신중한 분이에요. 충남대학교 약학과를 나왔고 이 동네에서 15년째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요. 키는 중간 정도이고 항상 깔끔하게 머리를 묶고 다니세요. 평소에도 제 혈압약을 챙겨주고 가끔 건강 상담도 해주곤 했거든요. 특히 남편이 당뇨로 아플 때는 밤늦게까지 와서 혈당 체크를 도와주기도 했던 고마운 분이에요. 정미라 씨는 늘 작은 가죽 가방을 들고 다녀요. 그 안에는 혈압계며 체온계며 간단한 의료기구들이 들어있거든요. 동네 어르신들 건강을 돌보는 게 취미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맥을 재더니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손가락이 차가웠고 맥박을 재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습니다. 보통은 30초 정도 재는데 그날은 1분 넘게 재더라고요. 어르신, 지금 큰 서류 다루시나요? 혈압이 평소보다 많이 올라가셨네요. 160 넘어가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하는데요. 정미라 씨의 목소리가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뭔가를 알아챈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찻잔을 옮기는 손놀림이 평소보다 빨랐어요. 제 앞에 놓인 서류를 슬쩍슬쩍 보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때 사위가 퉁명스럽게 웃으며 말했어요. 가정사에 약사분이 왜 끼어드세요? 오늘은 제사날인데 가족끼리 조용히 지내려고 하거든요. 평소라면 정미라 선생님이라고 정중하게 부르고 차까지 권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말투도 거칠고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마치 방해받는 게 싫다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심지어 팔짱까지 끼고 있었거든요.
정미라 씨는 말없이 찻잔을 정리하더니 혈압약을 제 손에 쥐어주며 제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어르신, 이 잉크 냄새. 볼펜으로 오늘 막 찍은 것 같은데요. 그리고 종이도 새 것 같고. 그 순간 머리가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장이 남편이 생전에 쓴 게 아니라는 뜻 아닌가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정신이 또렷했는데 언제 이런 서류를 썼다는 거죠? 거실 구석 갈색 안락 의자에는 성기호 장로님이 앉아 계셨어요. 남편의 중학교 동창이자 오랜 친구분이에요. 올해 71살이시지만 아직도 정정하시고 특히 서예를 잘하세요. 젊었을 때 한문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어요. 남편 장례식 때 묘비명도 써주셨고 추도사도 읽어주셨던 분입니다. 평소 말수가 적으시지만 꼼꼼하신 성격이라 동네에서도 존경받는 어른이세요. 장로님은 항상 작은 검은색 수첩을 들고 다니세요. 그 수첩에는 성경 구절도 적어두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메모를 하시는 습관이 있거든요. 글씨가 정말 정갈해요. 그날도 그 수첩을 무릎 위에 놓고 펜을 손에 쥐고 계셨어요. 사위와 따님이 이 서류를 언제부터 준비했나요? 고인이 언제 이런 뜻을 밝혔는지 궁금하네요. 장로님이 낮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평소보다 더 신중한 어조였습니다. 그리고 안경을 벗어서 닦기 시작하셨는데 이건 장로님이 뭔가 깊이 생각할 때 하시는 습관이에요. 저는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사실 딸한테는 미리 들은 게 없었거든요. 결혼한 지 12년이 된 딸아이인데 이런 중요한 일을 왜 미리 말하지 않았을까 싶었어요. 평소에는 작은 일도 엄마한테 물어보곤 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사위가 유언장 첫 장을 펼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좀 안 좋으시잖아요. 혈압도 높고 가끔 깜빡깜빡 하시는 일도 있고 복잡한 절차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아버님께서 생전에 앞으로는 저한테 정권을 위임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건강이 안 좋다고요? 깜빡깜빡한다고요? 제가 언제 그런 모습을 보였나요? 혈압이 조금 높은 건 사실이지만 약을 먹으면 정상이고 기억력도 또렷해요.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건가요? 화가 났지만 참았습니다. 일단 상황을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보죠. 남편이 정말 그런 말을 했는지도 확인해 봐야겠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론 이상한 점들을 하나씩 세고 있었어요. 종이 냄새, 잉크 자국, 사위의 태도, 변화, 딸이 미리 말하지 않은 점, 그리고 남편의 평소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들.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식탁 위에 놓인 향불이 길게 타고 있었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백단향이었습니다. 연기가 하늘하늘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남편 생각이 났어요. 살아계실 때 순덕아, 중요한 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 그리고 의심스러운 건 꼭 확인하고라고 말씀하시곤 했거든요. 제가 쌓여서 금세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때 저는 옆에 놓인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어요. 평소에는 남편의 유품들을 넣어두는 상자였는데 그날은 특별한 물건을 준비해 놨거든요. 바로 오래된 소니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남편이 젊었을 때 자주 사용하던 것이에요. 유언장은 소리가 있어야 하잖아요. 글로만 남긴 유언보다는 직접 하신 말씀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제 손으로 쏠렸어요. 사위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정미라 씨는 눈썹을 살짝 치켜 올렸고 장로님은 수첩을 넘기기 시작했어요. 녹음기요? 그게 뭔? 어머님, 갑자기 왜 녹음기를? 사위가 말을 시작했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녹음기의 플레이 버튼을 살짝 만져봤어요. 향불에서 제가 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 작은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뭔가가 시작된다는 신호 같았어요.
정미라 씨는 의자에 깊숙이 앉으며 제 쪽을 바라봤고 장로님은 안경을 다시 쓰시며 펜을 준비하셨어요. 저는 녹음기를 천천히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남긴 진짜 말들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진짜 유언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서류와는 전혀 다른 내용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그 순간 저는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밝혀내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라 믿었던 사람이 저를 속이려 한다는 사실이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화가 나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진짜 뜻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녹음기를 켜지도 못한 채 제사상은 그렇게 끝났어요. 사위가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다시 얘기하자며 서둘러 자리를 떴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에서 불안함이 역력히 보였어요. 새벽 5시가 되자 저는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갈 일이 있었거든요. 정미라 씨한테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그 사람이 제게 속삭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동네 약국은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지만 불은 켜져 있었어요. 정미라 씨는 늘 이른 시간에 와서 약품 정리를 하거든요. 저는 유리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이른 시간에 어쩐 일이세요? 문을 연 정미라 씨의 얼굴이 놀란 듯 했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약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제 가져온 위임장 초안을 종이봉투에서 꺼내 보여줬어요. 사위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라며 제게 보여준 서류였거든요. 이 냄새 좀 맡아줄 수 있을까요? 어제 말씀하신 게 계속 신경 쓰여서요. 정미라 씨는 안경을 쓰고 확대경까지 꺼냈어요. 약국에서 처방전을 확인할 때 쓰는 것 같더라고요. 종이를 코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어르신. 이 인주 냄새는 신형 스탬프 잉크예요. 보통 사무용품점에서 파는 건데 오래된 도장에서 나는 냄새와는 달라요. 그리고 보세요. 장기 보관했을 때 생기는 종이 변색도 전혀 없네요. 정미라 씨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며 설명했어요. 약사라는 직업 특성상 세밀한 관찰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이건 새로 만든 거라는 뜻인가요? 아마도요. 남편분이 직접 쓰신 게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역시 제 짐작이 맞았던 거네요. 정미라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어르신,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요?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해야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아서요. 일단 원본부터 찾아보세요. 남편분이 정말 유언을 남기셨다면 어딘가에 흔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믿을 만한 어른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정미라 씨의 말을 들으니 성기호 장로님 생각이 났어요. 남편과 오래 친분이 있으셨고 특히 글씨를 잘 아시는 분이니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약국을 나온 후 저는 바로 교회로 향했습니다. 주일이 아닌 날에도 장로님은 종종 교회에 나오셔서 청소나 정리 일을 도와주거든요. 교회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런 일로 장로님께 폐를 끼쳐도 될까 싶어서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예상대로 장로님은 교회 사무실에 계셨어요. 책상에는 성경이 펼쳐져 있었고 옆에는 여러 권의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아, 순덕이 어머니. 이른 시간에 웬일이세요? 장로님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하지만 제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어서인지 금세 진지해지셨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드렸어요. 사위가 가져온 유언장, 정미라 씨가 지적한 의심스러운 점들, 그리고 제 남편의 평소 성격과 맞지 않는 내용들까지요. 장로님은 가끔 고개를 끄덕이시며 제 말을 들어주셨어요. 그러더니 일어나서 낡은 나무 서랍으로 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서랍을 열더니 노란 봉투를 꺼내셨어요. 그 안에서 손으로 쓴 메모지가 나왔습니다. 이건 당신 남편이 작년에 저한테 맡긴 거예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순덕이한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장로님이 그 메모를 제게 보여주셨어요. 남편의 글씨였습니다. 분명히 남편이 쓴 글씨였어요. 집은 아내에게, 손주들은 아직 어리니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릴 것. 위임은 절대 불가. 마지막 줄이 특히 또렷했어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이었죠. 이 글씨, 정말 남편 글씨가 맞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종이도 누렇게 떴고 잉크도 바랬어요. 살아있는 시간의 냄새가 나더라고요.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위분이 위임장을 밀어붙이고 있군요. 네. 저를 무능력자로 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로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어요. 그러더니 종이와 펜을 꺼내서 뭔가를 적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첫째, 원본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둘째, 필적을 비교 분석하고, 셋째, 날짜를 추정해서, 넷째, 적절한 때에 공개하는 거예요. 정미라 씨가 말한 것과 비슷한 계획이었어요. 역시 어른들은 생각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겁이 났어요. 이런 일을 제가 해낼 수 있을까 싶어서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요. 그리고 정미라 약사님도 계시잖아요. 장로님의 말씀에 조금 안심이 됐어요. 그날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유품들을 다시 살펴봤어요. 오래된 서랍장 깊숙한 곳에서 남편이 쓰던 일기장들을 찾았습니다. 필적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어요. 저녁 무렵 사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어제는 갑작스러운 일로 놀라셨죠? 저를 믿으셔야 해요. 세무 처리나 법적인 절차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과하게 부드러웠어요. 평소보다 더 정중했지만 뭔가 어색했습니다. 그 부드러움이 오히려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그래, 고맙다. 하지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잖니? 아니에요, 어머님. 이런 건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요. 법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위가 자꾸 서두르려고 하는 게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어요. 그리고 그 오래된 녹음기도 다시 만져봤습니다. 남편과 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가 담긴 테이프가 들어있었어요. 순덕아, 집은 내가 살아야 집이다. 남한테 맡기면 안 돼. 남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기억났어요. 이 소리가 내일 있을 대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딸은 과연 제 편일까, 사위 편일까 하는 거였어요. 결혼한 지 12년이나 됐으니까 아무래도 남편 편을 들지 않을까 싶어서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그날 밤 거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조심스럽게 걷는 발자국 소리 같았습니다. 문틈 사이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어요. 혹시 누가 집 안에 들어온 건 아닐까 싶어서 숨이 막혔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니 발자국이 멈춰 있었어요. 아마 제 방 앞에서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사위가 몰래 들어온 걸까요? 아니면 딸이 뭔가를 찾으러 온 걸까요? 저는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숨을 죽였어요. 마음이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한참 후에 발자국 소리가 멀어졌어요. 현관문이 조용히 닫히는 소리도 들렸고요. 그제서야 조금 안심이 됐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면서 생각했어요. 내일은 남편의 제사 다음 날이에요. 사위가 또 유언장 이야기를 꺼낼 게 분명해요. 그때 제가 준비한 증거들을 어떻게 제시할지,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정미라 씨와 성기호 장로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지만 결국 결정적인 순간엔 제가 나서야 해요.
72살 할머니가 젊은 사위를 상대로 이런 싸움을 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진짜 뜻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저 자신의 존엄성도 지켜야 하고요. 누군가 저를 속이려 한다면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새벽 5시쯤 되자 마음의 결심이 섰어요. 내일, 아니 오늘이 되겠네요. 오늘 사위가 다시 유언장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꺼내놓겠어요. 남편의 진짜 메모, 녹음된 음성, 그리고 의심스러운 점들을 하나씩 따져보겠어요. 폭풍이 몰려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 폭풍의 중심에 서겠어요. 그 다음날 오후 사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딸도 함께였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어두워 보였어요. 엄마, 어제 일로 얘기할 게 있어서 왔어. 딸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사위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정리된 서류들을 준비해 온 것 같았습니다. 셔츠 소매를 접어 올리는 모습이 능숙해 보였어요. 뭔가 중요한 협상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어머님, 어제는 갑작스러운 일이라 놀라셨을 텐데 오늘은 차근차근 설명드리려고 해요. 사위가 서류 가방을 열면서 말했어요. 안에서 두꺼운 파일이 나왔습니다. 저는 차를 우리며 대답했어요. 그래, 천천히 들어보자.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제 밤부터 준비한 계획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정미라 씨와 성기호 장로님께 부탁해둔 일들도 생각하고 있었고요. 법무사님과 상담해 봤는데 이런 경우에는 빨리 처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세무서에서도 문의가 올 수 있고 은행 업무도 복잡해질 수 있다고 해서요. 사위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법적인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마치 제가 모르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정미라 씨였습니다. 어르신, 정기 혈압 체크하러 왔어요. 어제 수치가 높아서 확인해 보려고요. 정미라 씨가 들어오자 사위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어요. 오늘은 가족끼리 중요한 얘기 중인데 혈압 체크는 금방 끝나요. 어르신 건강이 우선이잖아요. 정미라 씨가 혈압계를 꺼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저는 팔을 내밀었어요. 정미라 씨가 혈압을 재는 동안 사위는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듯 계속 시계를 봤어요. 어르신, 어제보다 더 올라갔네요. 170이 넘어가요. 스트레스 받는 일은 피하셔야 하는데. 정미라 씨가 제 귀에만 들리게 속삭였어요. 지금 서명하시면 안 돼요. 혈압이 이렇게 높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심이 됐어요. 의학적인 근거가 있다면 서류 작성을 미룰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런데 사위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약사님, 죄송하지만 오늘은 정말 가족끼리만 얘기하고 싶은데요. 혈압약은 제가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목소리가 예전보다 훨씬 차갑고 단호했어요. 정중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정미라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가방을 챙겼어요. 그럼 나중에 다시 올게요.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 문이 닫히자 거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딸은 계속 무릎을 내려다보고 있었고 사위는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제 집중해서 얘기해보죠. 여기 보시면 재산 목록이 다 나와 있어요. 집, 예금, 보험. 이런 걸 관리하려면 전문 지식이 필요해요. 사위가 종이를 제 앞으로 밀어줬어요.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특히 세무신고 같은 건 복잡해서 일반인이 하기 어려워요. 실수라도 하면 큰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저는 서류를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확실히 복잡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점이 눈에 띄었어요. 이 계산이 맞나? 집값이 이렇게 낮게 나와 있네. 아, 그건 공시지가로 계산한 거예요. 실제 시세는 더 높죠? 사위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거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 내가 이해할 때까지. 어머님,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법무사님이 다 확인했다고 했잖아요. 사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어요. 그때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성기호 장로님이었습니다. 순덕이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제 부탁하신 일로 왔어요. 장로님이 들어오시자 사위가 일어섰어요. 인사는 정중하게 했지만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장로님, 오늘은 가족회의 중이라서. 아, 그래요? 하지만 중요한 걸 가져왔는데요. 장로님이 작은 봉투를 꺼내셨어요. 어제 보여주신 남편의 메모가 들어있는 봉투였습니다. 뭔가요, 그게? 딸이 처음으로 관심을 보였어요. 당신 아버지가 직접 쓰신 유언 메모예요. 작년에 저한테 맡기신 거죠. 장로님이 봉투를 열어 메모를 꺼내셨어요. 사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어요. 딸도 놀란 표정으로 메모를 바라봤습니다. 집은 아내에게, 위임은 절대 불가. 이렇게 쓰여 있네요. 장로님이 또렷하게 읽어주셨어요. 언제 쓰신 건가요? 딸이 물었어요. 작년 가을이에요. 날짜도 여기 적혀 있고요. 사위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건 정식 유언이 아니잖아요. 단순한 메모일 뿐이고. 하지만 필적은 확실해요. 그리고 증인도 있고요. 장로님이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저는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라고 생각했어요. 남편과의 녹음 테이프 말이에요. 그럼 이것도 들어보자. 저는 카세트 녹음기를 꺼내서 플레이 버튼을 눌렀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아, 집은 내가 살아야 집이다. 아무한테나 맡기면 안 돼. 특히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해. 딸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어요. 엄마, 이게 언제 녹음한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이야. 마지막에 나한테 당부하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 사위가 벌떡 일어섰어요. 이런 건 법적 효력이 없어요. 녹음은 조작할 수도 있고. 조작?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법적으로는 정식 절차를 거친 문서가 우선이라는 얘기예요. 사위가 말을 돌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본심이 드러난 거였으니까요. 딸이 남편을 빤히 쳐다봤어요. 여보, 왜 이래? 아버지 목소리가 분명한데 조작이라니. 아니야, 은정아. 내 말은 그게 아니라. 가족들 사이의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어요. 제가 원했던 상황이지만 마음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위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어머님께서 요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에서도 인지 기능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고, 순간 모든 게 멈춘 것 같았어요. 사위가 저를 치매 환자로 몰아가려는 거였어요. 뭐라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화가 났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그런 진단을 받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든 걸 대신 처리해 드리려는 거예요. 어머님을 위해서요. 딸도 이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엄마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어? 병원에서. 어느 병원? 엄마가 언제 그런 검사를 받았다는 거야? 딸이 추궁하기 시작했어요. 사위가 말을 못하고 있을 때 성기호 장로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사위 되는 사람이 장모님을 그런 식으로 몰아가는 건 옳지 않아 보이는군요. 그 말에 사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걸 말이에요.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어서 재산을 가져가려는 계획을요. 하지만 동시에 절망감도 들었어요. 제가 아무리 증거를 제시해도 법적인 절차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더군다나 정말로 인지 능력 검사 같은 걸 받게 되면. 그때 딸이 일어섰어요. 여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엄마, 오늘은 여기서 정리해요. 딸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뭔가 결심이 선 것 같았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급하게 가방에 넣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생각해 보세요. 이건 다 어머님을 위한 일이에요. 문이 닫히자 거실이 고요해졌어요. 장로님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 계셨고 저는 녹음기를 꺼안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법적으로는 그 사람 말이 맞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절차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래도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장로님의 말씀에 조금 위안이 됐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과연 이 싸움에서 제가 이길 수 있을까? 젊은 사위와 법적 지식을 가지고 맞서 싸우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남편의 진짜 뜻을 지켜야 하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의 존엄성을 지켜야 했어요. 내일은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저도 준비가 됐어요. 정미라 씨와 장로님이 함께 해주시고 딸도 뭔가 눈치를 챈 것 같으니까요. 진짜 전쟁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연달아 울렸습니다. 우편집배원이 등기우편을 가져온 거였어요. 발송인을 보니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어르신, 서명해 주세요. 우편을 받아들고 뜯어보니 위임장 작성 관련 안내서였어요. 사위가 미리 준비해 놓은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보니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지 장황하게 적혀 있었어요. 특히 세무 처리, 은행 업무, 보험 관련 절차들이 일반인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는 식으로 간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장에 이상한 문구가 있었어요. 인지능력 평가서 첨부 필수. 사위가 정말로 저를 무능력자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 제가 무엇을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아침을 먹고 나서 곰곰 생각해 봤어요. 혼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정미라 씨와 장로님의 도움이 절실했어요. 점심때쯤 정미라 씨가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약국 문을 닫고 온 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과 함께 뭔가 서류들을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어제 일은 어떻게 됐어요? 밤새 걱정했거든요. 저는 받은 우편을 보여줬어요. 정미라 씨가 서류를 자세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에요. 인지능력 평가부터 받으라는 건 사실상 어르신을 치매 환자 취급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말이 안 돼요. 정미라 씨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정말 막막해요. 일단 증거를 더 확실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믿을 만한 증인도 더 필요하고요. 그때 정미라 씨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어르신, 혹시 사위분이 법무사 사무실에 언제 갔는지 아세요? 글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제 처음 들었거든요. 요즘은 모든 사무실에 CCTV가 있어요. 보안 때문에 필수로 설치하거든요. 만약 사위분이 언제부터 이 일을 계획했는지 알 수 있다면 좋은 증거가 될 거예요. 정미라 씨의 말을 듣고 희망이 생겼어요. 사위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언제부터 준비한 건지 알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데 CCTV를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다른 증거부터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방법을 찾아보죠. 오후에 성기호 장로님도 오셨어요. 손에는 작은 노트북을 들고 계셨습니다. 평소에 컴퓨터를 잘 다루지 않으시는 분인데 특별히 준비해 오신 것 같았어요. 순덕이 어머니, 교회 청년한테 부탁해서 이걸 준비했어요. 노트북을 열어보니 남편의 옛날 글씨들이 스캔되어 있었어요. 교회에서 봉사할 때 쓰신 서명들, 헌금 봉투에 적으신 글씨들, 심지어 교회 행사 때 쓰신 메모들까지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이걸 언제 준비하셨어요? 어젯밤에 교회 자료실을 뒤져봤어요. 다행히 보관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장로님의 세심함에 감동받았어요. 이것과 어제 보여드린 메모를 비교해보면 필적이 동일하다는 걸 명확히 증명할 수 있어요. 시기별로 글씨 변화도 볼 수 있고요. 화면을 보니
남편의 글씨가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50대, 60대,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의 글씨 변화가 일목요연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장로님의 설명을 듣고 있는데 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교회에서 보낸 김민수입니다. 장로님 부탁으로 영상 장비 가져왔어요. 그 청년이 가져온 건 작은 캠코더와 태블릿, 그리고 조명까지 있는 간단한 촬영 장비였어요. 뭘 하려는 건가요? 증거를 영상으로 기록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 보여줄 수 있게요. 요즘은 동영상 증거가 더 효과적이거든요. 민수 씨가 장비를 설치하며 설명했어요. 젊은 사람답게 손놀림이 빠르고 능숙했습니다. 그리고 혹시 법정에 가게 되면 이런 자료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법정까지 가야 하나요?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증거가 명확하면 대부분 합의로 해결돼요. 하지만 만약을 위해 준비해 두는 거죠. 우리는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정미라 씨, 장로님, 민수 씨, 그리고 저. 마치 작은 법정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정리해 봅시다. 장로님이 노트를 펼치며 말씀하셨어요. 먼저 남편이 쓰신 진짜 메모를 카메라에 담았어요. 글씨, 날짜, 종이의 상태까지 자세히 촬영했습니다. 특히 종이가 누렇게 뜬 부분, 잉크가 바랜 부분들을 클로즈업으로 찍었어요. 이 종이 색깔 보세요. 최소 1년은 된 것 같아요. 민수 씨가 촬영하면서 설명했어요. 그 다음에는 사위가 가져온 위임장을 비교 촬영했어요. 종이의 색깔부터 확연히 달랐어요. 새하얀 종이와 누런 종이의 차이가 화면에 또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잉크 냄새도 다르고 도장 자국도 완전히 달라요. 보세요. 이건 급하게 찍은 흔적이 있어요. 정미라 씨가 확대경으로 보며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 서류 여백을 보세요. 프린터로 인쇄한 티가 나요. 손으로 쓴 게 아니라는 뜻이죠. 그때 민수 씨가 놀라운 걸 보여줬어요. 어르신, 이거 보세요. 제가 어제 법무사 사무실 앞을 지나다가 우연히 찍은 사진인데요. 핸드폰 화면에는 사위가 법무사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시간표까지 선명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어제 오전 10시쯤이요. 제가 아르바이트 가는 길에 찍은 건데 나중에 보니 어르신 사위분이더라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정미라 씨가 감탄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 사무실 입구에 CCTV가 있다는 거예요. 민수 씨가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어요. 정말로 입구 위쪽에 검은색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요즘은 모든 건물에 다 있어요. 보안이 중요하니까요. 혹시 필요하시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위가 언제부터 이 일을 준비했는지, 몇 번이나 법무사를 만났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CCTV를 보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해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함부로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경찰서나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해요. 하지만 그 전에 다른 증거들을 먼저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 정미라 씨가 말했어요. 사실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진짜 유언과 가짜 위임장의 차이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맞아요. 이 정도면 누가 봐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수 씨도 동의했어요. 저녁 무렵 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남편이랑 오랫동안 얘기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그래, 무슨 얘기를 했니? 남편이. 엄마를 정말 걱정해서 그런 거래요. 혼자 사시면서 복잡한 일들 처리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하지만 방법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딸의 목소리에서 혼란스러움이 느껴졌어요. 남편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확신은 없는 상태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는 얘기는 누가 한 건지 물어봤는데 명확한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내일 다시 가족이 모여서 얘기해보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좀 더 차근차근 서로 오해가 없도록요. 그래, 좋다. 엄마도 얘기할 게 많아.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조금 안심이 됐어요. 딸이 완전히 제 편에 서는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의심은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남편의 진짜 메모, 녹음 테이프, 필적 비교 자료, 그리고 오늘 찍은 영상까지 상자에 차곡차곡 정리해두니 든든한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과연 이 모든 게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 하는 거였어요. 아무리 증거가 확실해도 절차가 복잡하면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새벽에 잠에서 깨어 남편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지? 이렇게 싸워도 되는 건가? 남편의 미소가 대답해주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다음 날 아침 사위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님, 오늘 오후에 법무사님과 함께 뵙겠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준비해 주세요.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을 거예요. 점심을 먹고 나서 정미라 씨와 장로님께 연락했어요. 오늘 오후가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걱정 마세요, 어르신. 저희가 함께 할게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두 분의 격려를 받고 마음이 든든해졌어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렸어요. 사위와 함께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으로 보아 법무사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분이 김 법무사님이세요. 법무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위임장 관련해서 최종 정리하러 왔습니다.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뭔가 형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사무적인 일을 처리하러 온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전에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진짜 메모, 녹음 테이프, 필적 비교 자료. 이게 뭔가요? 법무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남편이 진짜 남긴 유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준비해온 위임장이 가짜라는 증거들이고요. 그 순간 사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법무사도 당황한 듯 서류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진실을 밝힐 순간이 왔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가장 중요한 대결이 남아 있었거든요. 법무사가 제가 내놓은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남편의 진짜 메모를 들고 오랫동안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필적, 확실히 다르네요. 그리고 종이 상태도. 법무사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그러더니 사위가 가져온 위임장과 번갈아 비교해 봤습니다. 김 사위님,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법무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사위가 입을 떼려고 했을 때 녹음기에서 남편 목소리가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순덕아, 집은 내가 살아야 집이다. 누구한테도 맡기면 안 돼. 그 순간 딸이 울먹이며 일어섰어요. 여보,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분명히 위임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 사위의 얼굴이 땀으로 젖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라고?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화가 났지만 목소리는 낮게 유지했습니다. 그때 정미라 씨가 또 다른 증거를 꺼냈어요. 이것도 보세요. 어제 병원에서 받아온 어르신 인지기능 검사 결과예요. 완전히 정상이에요. 언제 검사를 받으셨어요? 법무사가 놀라며 물었어요. 어제요. 혹시 몰라서 미리 받아뒀거든요. 정미라 씨가 의료진답게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덮으며 말했어요. 이 상황에서는 위임장 작성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명백한 의사 불일치가 있고 원래 유언자의 의도와도 다르고요. 사위가 마지막으로 시도해 봤어요. 하지만 법적으로도 문제 없습니다.
이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위임장은 무효해요. 법무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사위가 주저앉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어머님을 도우려고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으로 진심이 담긴 것 같았습니다. 딸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여보, 왜 이렇게 했어? 엄마랑 먼저 얘기했어야지. 미안해.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내가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사위가 드디어 진심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 일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위임장은 백지화하고 원래 유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나간 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성기호 장로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젊은 친구 좋은 마음이었겠지만 방법이 잘못됐어요. 어른을 속이면 안 되는 거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사위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저는 차를 다시 우리며 생각했어요. 화는 났지만 이 사람을 완전히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저를 걱정하는 마음은 있었을 테니까요. 도연아, 제가 사위 이름을 불렀어요. 네, 어머님. 앞으로는 이런 일 없어야 해. 가족끼리는 솔직해야 하는 거야. 네, 정말 죄송합니다. 정미라 씨가 조용히 일어서며 말했어요. 이제 정리된 것 같으니 저는 가볼게요. 어르신, 혈압약 꼬박꼬박 챙겨 드세요. 고마워요, 정미라 씨. 당신 도움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성기호 장로님도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순덕이 어머니, 잘 해결됐네요. 남편분도 마음 놓으실 거예요. 장로님, 정말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싶어요. 두 분이 나가시자 가족끼리만 남았어요. 딸이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미리 알았어야 했는데. 괜찮다. 너도 힘들었을 거야. 사위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도연아, 이제 고개 들어봐. 제가 말하자 사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알겠어. 하지만 앞으로는 두 가지 약속해줘. 네, 뭐든지 하겠어요. 첫째, 남의 몫을 탐내지 말 것. 둘째,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도울 것. 이건 남편이 생전에 늘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남편도 그렇게 살았거든. 너도 그런 사람이 되길 바라. 사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편안한 식사였습니다. 사위도 평소처럼 정중하게 말했고 딸도 밝은 표정을 되찾았어요. 며칠 후 저는 동네 경로당에 작은 상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유언장이나 위임장 때문에 고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오라고 했어요. 정미라 씨가 일주일에 2번씩 와서 건강 체크를 도와줬고 성기호 장로님도 법률 상식을 알려주셨어요. 첫 번째로 찾아온 분은 옆 동네 박할머니였어요. 순덕이네, 우리 아들이 갑자기 집 명의를 바꾸자고 하는데 어떻게 하지? 일단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알아보고 결정해야 해요. 제가 박할머니에게 조언했어요. 두 번째로는 혼자 사시는 김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사기꾼들이 자꾸 전화해서 투자하라고 하는데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건 다 가짜예요. 성기호 장로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일주일 후에는 사위가 혼자 찾아왔어요. 어머님, 제가 경로당 일을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 일이 따로 있잖아. 아니에요. 제가 잘못한 일이니까 이렇게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사위의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가끔 와서 어려운 서류들 설명해줘.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쉽게. 네, 그렇게 할게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어요. 엄마, 우리 아기 가져요. 정말? 언제부터? 이제 2달 됐어요.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남편이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날 밤 저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어요. 여보,
다 잘 정리됐어. 그리고 우리 손주도 곧 태어날 거야. 사진 속 남편의 미소가 더욱 환해 보였어요. 가을이 되자 경로당 상담 코너가 유명해졌어요. 다른 동네에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젊은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어르신, 이런 일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가족한테도 속을 뻔했는데 남들한테는 오죽하겠어요. 어르신들이 조심하셔야죠. 제 대답을 들은 기자가 기사를 썼고 그 덕분에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겨울이 되어 손주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딸이 물었어요. 할아버지 이름 한 글자씩 따서 지어봐. 그럼 정우는 어때요? 바르고 넓다는 뜻으로. 좋구나. 아기를 안고 있으니 새로운 희망이 느껴졌어요. 사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경로당에 정기적으로 와서 법률 상담을 해주고 어르신들의 서류 작업도 무료로 도와드렸어요. 도연아, 고마워.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려고 해요. 남의 몫을 탐내지 않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돕는 거요.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매일 바쁘게 살고 있어요. 경로당 상담 일도 하고 손주도 돌보고 정미라 씨와 장로님과 함께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고 있어요. 가끔 남편 생각이 날 때면 그분이 남겨주신 마지막 말을 떠올려요. 집은 내가 살아야 집이다. 이제 저는 알아요. 집이란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는 걸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걸 말이에요.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주변에 유언장이나 위임장 때문에 고민인 어르신이 계시면 꼭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족끼리는 항상 솔직하게 대화하세요. 저는 이제 확신해요. 내 이야기가 누군가의 방패가 되었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역할을 하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려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릴게요. 더 많은 어르신들이 조심하실 수 있도록 말이에요.